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체적 입장을 냈다고요? 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사실상 우려를 표한 거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는 이미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죠.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부요인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법원 행정처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 우려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처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내란 재판부 설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충분한 고민 없는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논의 대상들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위원을 3명씩 지명하면 이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적절한 인물을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급 법원에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2개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었는데요.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향한 사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개혁의 파고 속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사실상 내란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법치와 사법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는데 별개로 당내 곤혹스러운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원장들이 모이는 날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오늘 메시지는 사법개혁에 방점이 찍혔죠. 네,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 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특검 대상에 법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을 반대했다며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는 척 정신승리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뒤늦게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은 경고에 그치지 않고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 한 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 법률심판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한달안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는데요.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지키고 영구 독재를 위해 법치와 사법 파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외국제 신설은 민주당이 임명권의 징계권까지 지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러나 민주당의 본회의장 인원이 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저지 수단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각 당의 상황도 살펴보죠. 여야 대표 모두 오늘 잔뜩 체면을 구겼다고요? 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중진의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PK 삼선이자 한때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의원 계엄은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결국 계엄에 똑바로 사과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제일 좋아할 일이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백약이 무효입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의 발언 내내 장동혁 대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굳은 표정을 지었고 관련해 별도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본인의 경선 공약인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중앙위원 제적 인원 596명 가운데 373명만 참여했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하는 1인 1표제엔 271명만 찬성해 제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앞서 추진 과정부터 정청래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요. 소통 부족이란 논란 속 정 대표는 중앙위 개최를 일주일 미루며 전략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절충안까지 마련했지만 끝내 대표 공약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친명계 반발에도 강행했던 사안인 만큼 정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게 중앙위 결정이 안타깝다면서 1인 1표제를 계속 추진할진 지도부와 논의해보겠다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당대표실에서 정청래 대표 등과 후속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서 감찰 조사 후 직권 면직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에 직권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변인실 속보인데요. 각 부처 고위직 규정 위반이 있을 시에는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 차관 직권 면직과 관련해서 추가된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
AI를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이 대통령 자필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공개했습니다. 시계 앞면에는 이전 사례처럼 대통령 휘장과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내린 첫눈으로 수도권 도로 곳곳에서는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비에 나섰지만 제설 차량이 제때 투입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서울시 제설 작업이 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어젯밤 퇴근길 시민이 도로 위에 발이 묶였을 때 서울시 제설 차량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눈 예보에 서울시는 어제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력 5천여 명과 제설 장비 1,100여 대를 투입했지만 교통 대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퇴근길 교통 마비 현상에 제설 차량도 합류하면서 제 시간에 담당 지역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렸고 일부 도로가 막히거나 통제되면서 미리 살포한 제설대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빠르게 얼어붙은 점도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역시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기도 제설 차량 역시 퇴근 차량과 엉키면서 효과적인 제설에 실패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는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총 제설제 2만 1,000톤을 살포했습니다. 어제 눈이 내리기 전 5,400톤을 뿌렸고 실제 눈이 내릴 때 6,000에서 7,000톤가량을 뿌렸습니다. 경기도는 퇴근 시간에 제설제를 더 살포해야 했지만 제설 차량도 도로 정체로 발이 묶이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2바퀴를 돌며 제설해야 할 구간을 한 바퀴만 돌거나 모든 지역을 돌아야 하는데 절반밖에 못 도는 경우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담당 구역마다 할당된 제설 작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 올겨울 첫 강설이다 보니 제설 계획이나 인력 숙련도 등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밤 수도권에 기습 폭설이 내리면서 경찰에 들어온 관련 신고 건수는 5,000건을 넘겼습니다. 네, 이후 닥친 한파에 도로까지 얼어붙으면서 오늘도 곳곳에서 각종 교통사고가 이어진 만큼 오늘 퇴근길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간밤 수도권에서는 폭설 관련 신고가 빗발쳤죠? 네, 오늘 새벽까지 폭설과 관련해 수도권에 들어온 경찰 신고 건수는 5,23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 차량 미끄러짐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3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 YTN에도 시민들이 제보 영상과 함께 미끄러짐 사고 상황을 전해왔는데요. 오늘 새벽 4시를 넘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인근에서 찍힌 사고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완전히 누워있고 이동식 크레인 장비가 차를 들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교통이 한때 통제되면서 제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40분이나 더 소요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찍힌 사진으로 빙판길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고 넘어졌던 오토바이 운전자 옷에는 눈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빙판길로 변해버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겁니다. 사진을 제보한 주민은 본인도 출근길에 여기서 넘어졌다며 주변 다른 사람들도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수도권에 각종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 퇴근길도 다소 걱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밤새 제설 작업은 이어졌지만 오늘 낮까지도 빙판길 도로에서 각종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YTN으로 들어온 시민들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앞부분은 트럭에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군포시 부곡동 대야지하차도에서 차량 4대가 연달아 부딪힌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맨 앞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 2대가 도로 위에 멈춰 있고 소방대원들이 사고가 난 버스 안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도로가 얼면서 버스끼리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승객 1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오전에도 각종 빙판길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퇴근길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동할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디지털 소통비서관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1시간도 안 돼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 소식이 전해졌고요. 반면 문자에 언급된 현지 누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인사농단이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는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오늘의 정치온 시작합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 아닌가 궁금합니다. 87년 민주화 이래 김현지 실장만큼 무소불위의 실세는 없었습니다. 역대 최강 실세입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김현지 도대체 넌 누구냐? 부적절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김건희처럼 무슨 뭐 반클리프나 근거부기 받으면서 뭐 총리 비서실장을 시켜줬다든지 뭐 국가교육위원장을 시켜줬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의혹이 드러나서 뭐 수사를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억측이잖아요.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이동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비서관의 사의 표명과 사표 수리 모두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속전속결 수리의 배경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여론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국민정서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러니까 국정농단 시즌 1이죠. 국정농단 시즌 2, 김건희 전 여사의 지금 특검이 진행되는 사안, 그런 것과 뭔가 이렇게 좀 맥이 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야당에서도 인사농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정서법상 뭔가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이 무언가 책임지는 모습이 없으면 잘 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반성 내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점을 요구하고 그런 지점을 찾아서 국민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비서관이 김현지 실장의 매를 대신 받은 것이다. 그 도마뱀도 놀랄 정도의 빛의 속도의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난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남국 전 비서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현지 이름 3글자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현지 누나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뭐 이분의 정치적 위상에 어떤 변동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김남국 비서관은 저 21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하시던 당시에 상임위장에서 그 코인 거래를 하시고 그것들 뭐 쉬지 않고 계속하셔서 국민적인 논란이 꽤 컸었는데요. 그때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또 아니면 당에서 출당 조치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이 사태가 한 10,000배 정도는 더 크다고 대통령실은 인식을 한 것 같고 지금 그것이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다. 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사농단의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추진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로 언급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처음으로 한 언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문자 파동과 관련해 본인이 유탄을 맞은 거라며 이른바 인사실세설도 부인했습니다.
청탁 관련 메시지를 전달받지도 않았고 김남국 전 비서관과 누나 동생하는 사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난데없이 저 젊은 비서관한테 누나라는 이야기 들은 게 불쾌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나는 너랑 누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럴수록 특별감찰관 제대로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것으로 그 억울을 끊어야죠. 다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건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며 김 전 비서관을 감쌌고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이죠.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에 형,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르고 그래요? 저는 외교도로 봐도 저보다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나 하면 어색하거든요. 네, 평론가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형, 누나 하는 게 민주당의 언어 풍토가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격하게 경험하면서는 그런 게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민주당의 구조를 보면 그 486 세대도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끈끈한 모습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억이 약간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나이가 엄청 먹었지만 제가 수행비서 때만 기억하시면서 저를 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지금의 상황이 좀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억울하다고 밝혔어요? 네.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저도 소위 말하는 수행비서관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면 수행비서관이나 비서나 부속실장 이런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게이트키퍼입니다. 일종의. 왜냐하면 그 권력자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해서 주고 연결하고 끊을 건 끊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실세지 뭐겠습니까? 그 자체의 역할 자체가 실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실세로서 무언가를 했다. 그 무언가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 그 무언가를 한 것으로 책임을 져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문희석 의원이 문자를 하나 보냈고 그 문자를 보낸 거에 반응이 현지 누나라는 뭔가 어감이 마치 무슨 사적인 권력이 작동하는 것 같은 어감을 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유탄을 맞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유탄도 상처를 냅니다. 그냥 저를 겨냥해서 쏜 게 아니라 유탄을 맞아도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잘 치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유탄을 맞았는데 그게 직접 쏜 게 아니라고 해서 상처가 안 난 것처럼 행동하면은 그것이 그 상처를 키우고 덧나게 해가지고 굉장히 본체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인사청탁을 한 건 문진석 의원이었고요. 인사청탁을 받은 김남국 비서관이 내가 현지 누나한테 잘 말해볼게요. 이렇게 한 문자 메시지가 이제 들통이 난 이런 상황인데 지금 김현지 비서관은 자신은 그 메시지 받은 적 없고 나는 유탄을 맞은 것이다 좀 억울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진석 의원은 사과 메시지를 낸 후에 침묵하고 있고 이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게 장사미사들,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단순 유탄일 수 있죠. 오해만 받은 상황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깝고 스킨십을 잘하는 사이여도 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친하게 형, 동생 이러면서 뭐 이런 청탁이나 부탁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이 꾸려진 지가 6개월입니다. 오늘로. 6개월 만에 이런 관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래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관계 속에서 습관적으로 이쪽의 문제는 강훈식 실장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서는 이게 김현지 실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과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겁니다. 문진석 의원이 그냥 평의원이 아니에요.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임기 첫 번째의 원내 수석 부대표거든요.
원내 수석부대표의 위상은 뭐 여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진석 의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일개 비서관이 되지도 않는 난 김현지 실장한테 누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공수표를 남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달 구조로서 맥을 잘 알고 있는 원내 수석께서 적절한 매개를 찾아서 적절한 곳에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다행히 밝혀지기 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 이런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실은 지금 단순히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특별감찰을 통해서 건강검진 받듯이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 시점에서 체크해볼 시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전체를 한번 점검해볼 때가 됐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난감한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위기에 빠진 걸까요? 본인의 경선 공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조금 전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제1호 건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 1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위원회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셨기에 의결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2건은 건 2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그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른바 정청래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1인 1표제에 중앙위원 제적 인원 596명 가운데 277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 과반 확보에 실패를 했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네. 그럼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임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1인 1표제 개정은 연임 프로젝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1인 1표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급하게 어떤 절차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 민주당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니죠. 그때는 대선 후보, 지금은 다음 당대표 선출과 관련된 일이 이렇게 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은 상당히 클 것이고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저희 당원 당규가 이 당원당규 개정은 제적 과반수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108조 2항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 송옥주 의원도 발표하면서 굉장히 헷갈리신 거죠. 예. 투표인의 72%가 찬성을 했는데 이거를 부결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이제 꼬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당규를 먼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결과를 발표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저 발표를 듣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당에 집권 여당답게 준비를 좀 더 해서 발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도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안타깝다고 표현을 했어요. 정청래 당대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정청래 대표가 체면을 구기게 됐는데 오늘 국민의힘 대표도 체면을 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직격,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꼽혔던 삼선 중진 윤환홍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와신 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비판하는 꼴이니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혼용무도,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문구 뒤에 보이시죠? 이 자리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 6개월을 비판하는 자리였는데 도리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지도부 교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국민 사과에 참여한 25분의 용기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내란 동조 세력인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고 국민의힘이 혹시 9번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장 비대위 체제 전환 이야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지방선거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민심이 좀 부글부글해요? 어떤 수도권의 단체장, 아이고 형님 제 내년에 실업자 되게 생겼습니다. 교체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도부. 어떻든 간에 우리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와 함께 우리 당이 변해서 지방선거 승리하는. 네, 국민의힘 수도권 지지자들이 내년에 실업자 되게 생겼다며 한탄한다라는 권영진 의원의 인터뷰 들려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전부를 뭐 제가 만나 뵌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선거다라는 인식들은 갖고 있고 불안감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소선거구제하에서 치러지는 자치단체 장이나 또 도의원, 광역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당의 지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스윙 보터들에 대한 지지는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선거에 따라서 이쪽 이 당 저 당을 골라 찍는 스윙 보터들의 지지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약간 왼편에 있는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라고 불리우고 개혁 보수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일단 마음을 접고 떠나신 이후에 쉽사리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당혹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출범한 지 6개월 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들의 삶이 뭐 높은 환율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지지율을 보내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은 그것을 견제하는 우리 야당의 탓이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내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장들이나 내년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찐윤, 윤핵관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의 목소리가 참 눈에 띄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를 나무라지 못한다. 그럼 똥 묻은 개는 국민의힘이고 겸 묻은 개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일반화시킨다기보다는 지금 똥 묻은 것은 사실은 윤석열 피고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을 얘기한다기보다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 털어내야 된다. 그래야 메신저로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메신저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똥을 잔뜩 묻히고 냄새를 풍기면서 오면은 그 사람 곁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 메신저 자체가 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커트라인하고 비슷한 건데요. 수능 시즌이니까 커트라인을 못 넘긴 사람을 심의를 합니까? 심판들이? 입학 사정관이나 뭐 아니면 교수들이 심의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넘기고 가서 경연을 하든지 심사를 받든지 해야 된다라는 아주 뼈 때리고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특히나 원조 친윤에게서 나왔다는 건 얼마나 고민이 있었을까. 지각 친윤이 맨 마지막에 그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한 지각 친윤에게 원조 친윤이 아주 긴 고민을 통해서 한 이야기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한 직격 들어봤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 의원 고소 여성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상황에서 장 의원이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이라며 영상을 보면 안 돼요라는 말까지 녹음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친구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 1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며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제 장경태 방지법까지 마련하겠다, 2차 가해를 멈춰라 이렇게 주장하던데 장경태 의원은 이 보도가 조작된 듯한, 대본에 따른 짜여진 듯한 보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최근 정치 현안 중에 정말 언급하기 싫은, 단 한 글자도 언급하기 싫은 사안이 이 사안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찍은 CCTV도 있고 또 휴대전화 동영상도 있고 이 화면들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께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이미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가려진 부분이 있어서 꼭 자신이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하면 다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장경태 의원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장면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문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분들, 그리고 그 정당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박원순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부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성비위와 관련된 태도나 자세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하는 장내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조국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1위 자리를 놓고 접점을 벌이고 있고, 국내임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현 대표가 뒤를 잇긴 했는데 다만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입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57%가 응답을 유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2%고요.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은 2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젯밤 제설 상황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여의도에서 경기 하남의 집까지 5시간 걸렸다며 혹시 오세훈 시장에게 몰표를 준 강남은 제설 작업을 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해봤지만 꽉 막혀 있었다며 오 시장을 저격했습니다. 김병주 의원도 오 시장이 제설 준비는 마치고 출장을 갔나며 비꼬았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급작스러운 폭설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열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경기도 제설이나 먼저 신경 쓰고 기승전 오세훈 시장 공격에 편승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있는 두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대통령 지지율은 62%로 나타났고요. 차기 지도자를 물어봤더니 조국 대표가 지금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1%대 한 자릿수 차이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57%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정치는 국민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데 국민을 동원하거나 어떤 특정 그 지지층을 선동하거나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의 이익,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 공공선과 규범을 만들어서 발전된 사회로 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리더는 하나도 없다. 자기 탐욕만 가진 정치꾼들만 존재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다음 대선이 너무나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 있는 조사인가는 좀 물음표긴 하지만 네. 지금 보면 의견 응보가 57%라는 건 또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현재도 정치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정치 지도자들이 좀 새겨서 들을 내용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지금 폭설을 놓고도 오세훈 때리기에 나섰는데 사실 추미애 의원, 김병기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있는데 왜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섰을까요? 그 폭설이 지금 가장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온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느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장에 나서는 사람들은 그 지자체의 임무와 관련된 이슈니까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올해 오세훈 시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더 잘하겠다든가 아니면은 충분히 대응을 했다든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서 소명을 하면 그리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왜 오세훈 때리기에 나섰을까 그 의문까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유희동 전 여의도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로저비비의 가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소환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피의자 신분인데요. 앞서 지난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로저비비의 가방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씨는 가방을 왜 전달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출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건희 씨가 특검은 가방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메모와 함께 발견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당시 전당대회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로저비비의 본사와 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는 11일에는 관련해서 김건희 씨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과 김 씨 측은 가방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례적인 차원의 선물이었을 뿐 청탁성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구속 갈림길에 섰죠. 네,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주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첫 심사 때와 같이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 받게 되셨는데 혹시 입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혐의 소명하셨을까요? 지난번 말씀은 동의라는 걸로 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2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 3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데요. 지난 8월에도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고 특검은 이후에 배임 증제 혐의를 추가해서 넉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로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있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이들 가운데 김예성 씨만 구속됐는데 조 대표 구속 여부는 남은 기간 집사 게이트 수사 동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군청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드러났죠.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직권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강원본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절차가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강원도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씨입니다. 오후 2시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고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신문 전에 이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A씨는 아무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폭행 등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요. 미화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이 이불로 덮은 뒤 발로 밟는 이불놀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미화원들을 향해서 비비탄 총을 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는 모욕적인 행동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에는 이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뛰어서 따라오게 하는 일이 있었고요. 특정 색깔 속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서 형량이 무거운 강요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 혐의도 함께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엄령 놀이라는 게 공직사회에서 이뤄졌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피해 미화원 3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무기계약인 공무직이고요. 나머지 2명은 6개월 계약직입니다. 양양군 인구가 2만 7천여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지연과 학연이 얽혀 있었고요. 혹시 신고하더라도 윗선에서 덮으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 봄이면 산불 진화대원, 여름이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6개월 짧은 이 월급쟁이 일을 반복하는 청년들이었는데요. 지난 석 달간 끔찍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언론에 제보했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오늘이 피해자 직원의 6개월 계약 종료일이기도 한데요. 가해 공무원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고요. 사건이 알려진 후에 대통령실의 엄정 조치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었죠.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고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 역시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 119 신고를 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차에 이어 소방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출입문이 부서져 임시 출입문을 설치했고 주차장에는 앞범퍼가 부서진 승용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다친 70대 B씨는 관리사무소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뒤쫓아와 문이 잠겨있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한 겁니다. 흔적이 있어서 알았지. 내려와서 보니까 피가 흠번이 있어서 관리소 직원들이 저 문을 이제 잠그시고 못 들어가니까 저거 차를 갖고 저기를 이제 밀고 들어가 갖고. A씨는 관리사무소 안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에 의해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2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 피해자 B씨 아내가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A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소는 A씨를 임대세대의 꼭대기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어제 저녁 충남 태안에서 승선원 7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수색을 벌여 6명을 구조했지만 3명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남은 실종자 1명인 선장을 찾기 위해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악천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장비를 갖춰 입은 구조대원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전복된 선박 주변에는 줄을 매단 대원들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충남 태안 천리포 앞 2.5km 해상에서 승선원 7명을 태운 9.7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직후 해경 경비함정과 헬기, 소방 구조대까지 투입돼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는 순간 초속 17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 구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고 현장 도착 당시 강한 바람과 3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고 사고 선박 주변에 로프가 산재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3명을 구조했고 이들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고 가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끝에 심정지 상태의 선원 3명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당국은 남은 실종자 1명인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이어가는 상황.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 대로 생존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 씨 소속사 측은 어제부터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하며 이와 관련한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온라인 연예 매체는 복수의 매니저들이 박 씨에게서 폭언과 상해, 괴롭힘 등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인 조세호 씨가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속사는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보도의 제보자가 SNS에 개인 추측을 쓴 것에 불과하다며 제보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짓 주장이 무분별하게 확산해 조 씨가 위축되지 않도록 악의적 게시물 작성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갑질 혐의를 받는 양양군 공무원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계엄령 놀이라는 황당한 이름부터 엽기적인 행동까지 어떻게 2025년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피의자가 구속심사 때문에 이 공무원이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신 거예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자, 좀 마련할게요.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이 그 청년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죄송하다란 한마디도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24일에 강요 혐의로 입건이 됐고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저런 상황이면은 당황이나 두려움, 곤란함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과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계속 여러 가지 반발심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 구속을 감수하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중요한 것이고 아직 입장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내가 안 했다. 또는 그 행위의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다. 오해다. 장난으로 했던 거다. 또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봤다. 이런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는 또 법원이 또 적합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구속 가능성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기도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또 그와 별개로 폭행과 협박 혐의도 또 추가로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또 주거 부정이 인정되느냐 등에 따라서 구속 판단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리고 그동안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강요죄를 받고 있는 이 가해자 갑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좀 엽기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계엄령 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걸 한 걸까요? 네,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지금부터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검표를 놓고요.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가격이 내려간다거나 주가 내려가면 또 이렇게 계엄령 선포한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 계엄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사용 자체가.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군사정권이 이 계엄령을 이제 악용한 사례를 봤고 또 1년 전 사태도 겪으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겠죠. 예, 이불놀이도 했고 환경미화원에게 비비탄총을 쏘기도 했다고요? 사실 이걸 이불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표현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놀이가 아니거든요. 이제 주가 떨어지면은 재물을 바쳐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 환경미화원 동료들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발로 밟기도 하고, 또 이제 서로 가위바위보를 시킨 다음에 진 사람은 이불로 덮고 발로 밟는, 이거를 이불놀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폭력 범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외에도 비비탄총을 쏘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런 모욕적인 행동까지도 반복했습니다. 예, 청소차에 안 태우고 뛰어오라고 한 건 이거 좀 괴롭힘으로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당연히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물론 이 사유가 중요하고 당시 상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피해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새벽에 차에 안 태우고 먼저 떠나가지고 뒤에서 따라오게 만들었다. 근데 네. 이게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체력 단련을 이유로 이렇게 뛰어오라고 시키기도 했다는데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예. 그 외에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내려가면 파란색이고 주가가 올라가게 해야 되니까 너희들 빨간색 물건만 써라. 특정 그런 빨간색 속옷 입어라. 예.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예, 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피해자는 3명이고 석 달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이 공무원 40대 7급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 하는 사람인가요? 운전직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 7급이었습니다. 예, 이 7급이라고 하면은 뭐가 무서워서 꼼짝을 못했을까 싶은데 혹시 어떤 배경이 네. 있을까요? 혹시 조직 내에 이런 악습이 좀 만연해 있었는지 또 다른 상급자들이 알면서 무기를 했는지 오히려 기강잡을 하고 독려한 건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급수는 또 상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3명 중에 1명은 이제 사실상 무기 계약직이고 또 나머지 2명은 6개월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양양군도 아무래도 아주 규모가 큰 그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서로 또 아는 사이일 수 있다. 신고하면은 보복받을 수 있다. 윗선이 덮으면 나만 손해다. 이러면서 두려웠다고 피해자들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네, 수사와 별도로 이뤄지는 정부의 조사도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끔찍한 네. 사건이 일어났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끔찍한 일인데요. 어제 오후 2시 반경에요.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이제 복부를 흉기로 찔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예. 현장에 출동해 봤더니 복부와 얼굴을 크게 다친 70대 피해자가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숨졌고요. 경찰은 현장에서 40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차례 찔리는 사이에 그 공사하시는 LH 직원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말리는 사이에 이제 도망가서 피신해서 관리소로 가셔갖고 관리소 직원들이 저 문을 이제 잠궜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저거 차를 갖고 저기를 이제 밀고 들어가갖고. 네, 흉기에 찔려서 이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도망갔는데 이 가해자가 차로 또 몰아서 들이박았다고요? 네, 굉장히 흉악한 범죄인데요. 가해자는 4층에 살았고 피해자는 바로 위층인 5층에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래층 사는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고요. 피해자가 일단 흉기에 다친 상태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하고 출입문까지 잠갔습니다만 이 가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해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재차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습니다. 예, 이전에도 근데 경찰이 좀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이 문제였는데요. 10월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을 찾아갔다가 이제 윗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왔고 계속해서 원치 않는데 계속 문 두드리거나 침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받고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 직접 이 가해자가 경찰에 돌아간 다음에 지구대로 찾아가서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11월 6일에는요. 이때는 또 반대로 아랫집 그러니까 가해자가 윗집이 시끄럽게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함께 찾아가서 그때는 경찰 중재로 별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만 어제 5층에서 공사소음이 이제 발생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살인죄를 범했고요. 또 경찰은 그 외에도 특수재물손괴로 입건을 했는데 가장 귀중한 가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중대한 범죄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고요. 특히 한 차례 공격 후에 피해자가 도망가서 문까지 잠갔지만 자동차로 돌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재차 범행했거든요. 네.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한 과거 전과가 있는지 또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자기가 소음 피해를 너무 입어서 이런 부분을 좀 주장하면은 좀 형량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층간소음이 존재했는지,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범죄가 이 층간소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물론 참작되는 경우는 있죠. 참작 동기 사례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신이나 또는 친족이 장기간 폭행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예.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좀 공사 소음이 난다? 이래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중요하게 참작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두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불거진 지 일주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미로 같은 쿠팡 앱에서 어렵게 탈퇴를 하거나 등록된 카드를 삭제하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는 나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쿠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YTN의 쿠팡 관련 제보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쿠팡에 등록된 카드로 본인이 하지도 않은 결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눈에 띕니다. 쿠팡 사태 이전에도 카드 번호가 유출돼 해외에서 불법 결제에 악용되는 사례는 꾸준히 있었기에 연관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해외 결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소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776디람이 결제 시도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로 환산하니까 한 51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쿠팡 말고는 그런 유출 이슈나 이제 제가 접촉될 만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고, 이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문자를 보니까는 이제 상당히 불안하죠. 네, 이런 가운데 쿠팡의 대처는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만 올렸을 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의 행동 지침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쿠팡을 사칭한 전화 문자 피싱에 주의해달라는 도루뭉술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결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서는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태 초기부터 유출을 노출로 표현하는 등 쿠팡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소비자 대응에서도 감지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실제로 쿠팡 이용자가 줄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앱 이용자 등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집계된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는 1,780만 4천여 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8만 명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4일 연속 이용자 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쿠팡 이탈 조짐이 이제부터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한 지난달 29일 이후 오히려 이용자가 크게 늘었었는데 이는 로그인과 비밀번호 등 보안 점검 차원에서 쿠팡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제 본격적인 이탈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을 대체할 플랫폼이 따로 없는 만큼 이탈자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유정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표가 오늘 일괄 배부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수험생에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이 기재된 수능 성적 통지표를 전달했습니다. 성적표는 재학 중인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개인별로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으로 평가되는 이번 시험 만점자는 모두 5명으로 지난해 11명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대폭 올라간 탓에 수능의 만점자는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어렸을 적 독서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버님이랑 어머님 둘 다 약간 교육 관련 직업을 갖고 계셔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스마트폰을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매일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는 독서를 거의 매일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같은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박노해 시인이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한 곳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수도권에 기습 폭설이 내리면서 경찰에 들어온 관련 신고 건수가 5천 건을 넘겼습니다. 유한파가 닥쳐 도로까지 얼어붙으면서 오늘도 곳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이어진 만큼 퇴근길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오늘 새벽까지 수도권에서는 경찰의 폭설 관련 신고가 빗발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폭설과 관련해 수도권에 들어온 경찰 신고 건수는 5,232건이었습니다. 그중 차량 미끄러짐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3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미끄러짐 사고와 정체를 포함한 교통 불편이 빚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찍힌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빙판길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고 넘어졌던 오토바이 운전자 옷에는 눈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빙판길로 변해버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겁니다. 사진을 제보한 주민은 본인도 출근길에 여기서 넘어졌다며 주변 다른 사람들도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출근길까지도 교통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8시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 청계나들목 인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맨 끝 차로에 차량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들이 좀처럼 앞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어제 저녁 폭설로 차량을 도로에 남겨두고 운전자가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까지도 각종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퇴근길도 다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새 제설 작업이 이어졌지만 오늘 낮까지도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뒷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앞부분은 트럭에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군포시 부곡동 대하 지하차도에서 차량 4대가 연달아 부딪힌 현장 모습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맨 앞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 2대가 도로 위에 멈춰 있고 소방대원들이 사고가 난 버스 안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도로가 얼면서 버스끼리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승객 1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퇴근길에도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됩니다. 경찰은 사고에 대비해 주요 길목에 염화칼슘을 뿌려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운전자들도 사고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겨울 시작부터 찾아온 동장군과 기습 폭설로 도심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눈이 그치고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아직도 이면도로 곳곳이 빙판인데요. 이번에는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어제 눈 상황과 앞으로 겨울 날씨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퇴근길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눈이 얼마나 내린 건가요? 네, 우선 이 서울 공식 관측소 이 송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관측소 기준으로는 5.1cm 정도의 눈이 내렸고요. 그 밖에 관측소 외에 강동구와 노원구 등의 서울 다른 지역에 눈은 한 6cm가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또 강원도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4에서 많게는 한 7cm 정도의 눈이 관측됐습니다. 네, 퇴근길에 하필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서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네네. 이게 좀 예보가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어제 퇴근길 눈 상황은 이전부터 한 며칠 전부터 눈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이 초반부터 눈을 예보한 뒤에 경기 북동부랑 강원도 쪽으로는 최고 5cm 이상을 예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
수도권과 일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눈구름이 좀 내륙으로 조금 더 영향을 줄 걸로 좀 예상이 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적설량을 이미 하루 전날부터 최고 5cm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눈이 내리기 전에는 2에서 또 6cm로 눈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예보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퇴근 시간대로 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재난 문자가 또 발송이 되기 시작했는데 시간당 5cm 이상의 눈이 내릴 때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죠. 대설 재난 문자가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1건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전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충분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사전 대비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이 퇴근길에 도로 위에서 이 갑작스럽게 좀 기습 폭설이 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발이 묶인 시민들의 불만이 좀 속출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좀 늑장 대응이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만 좀 시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이 강설 대응 1단계를 좀 발령을 미리 했고요. 이에 좀 제설 대책 등 대응에 나섰지만 눈 상황이 좀 너무 기습적인 데다가 어제 좀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또 미리 대응을 했지만 기온이 조금 더 너무 낮았다. 네, 그래서 좀 어려웠다. 이런 의견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은 좀 이에 대해서 재난 대응의 경우에 좀 과잉 대응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좀 예보가 된 상황이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이번 겨울 첫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첫눈 상황이었고 좀 제설 예비 특보가 어제 같은 경우에 수도권 지역에는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대비 자체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좀 미리 좀 들어보실까요? 서울시라든가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보는 측에서 1에서 5cm일 때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느냐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지 않았느냐. 대비를 그만큼 이제 1에서 5라서 좀 덜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산악 쪽이 더 많이 내리니까 그런 쪽으로 5cm로 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지 같은 경우는 뭐 많아 1에서 한 뭐 2, 3cm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네, 또 전문가들 좀 의견 중에서는 이번에 기상청 예보가 좀 빗나갔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설주의보도 미리 내려졌고요. 적정 시간에 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 대설 예비 특보가 어제 좀 수도권 지역에 좀 미리 내렸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호우나 폭설 등의 좀 재난 대응에는 실제 예상보다도 조금 더 과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예보가 좀 맞고 틀리는 것보다는 약간의 재난 상황에서는 조금 과한 대응이 더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기상청을 좀 비롯한 많은 좀 재난 관련 종사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제 눈이 내릴 때 이제 밖에 있었는데 천둥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이 과정이 여름에 호우가 내리는 그 요란한 그 수준과 좀 비슷하게 내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그 벼락 천둥 번개가 치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 사실 어제 교통 대란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좀 천둥이 오는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쑥북이 또 짧은 시간에 쌓이는 걸 보고 좀 사진 찍으신 분들도 있고 감성 충만한 좀 하얀 눈 세상을 즐겼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살짝 추위가 좀 누그러들었거든요.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좀 한파를 몰고 왔던 그 강력한 영하 35도 이하에 달하는 이 상층에서 내려왔던 그런 강한 한기가 어제 살짝 약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근의 이 남쪽 부근으로는 다소 온화한 이 성질을 가지고 있던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제 밤 사이에 다시 이 찬 공기를 동반한 눈구름이 우리나라 중부지방 쪽으로 북쪽으로 남하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남쪽에는 이 온화한 공기가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찬 공기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대류 현상이 좀 심하게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 공기와 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불안정이 심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눈구름이 또 강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여름철 같은 요란한 날씨가 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어제 정말 눈이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쳐서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네네네. 그럼 이렇게 기습 폭설이 자주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겨울에 이제 기압골이나 이런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또 어제처럼 이런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한다면 단기간에 지금처럼 이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전체적인 적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어제처럼 한두 시간 안에 시간당 5cm 이상의 많은 눈이 집중됐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크고 그리고 교통 대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에도 전체적인 강우량이 는다기보다는 시간당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와 올해 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1위와 2위에 해당할 정도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차가운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압골이 지나고 또 저기압이 지나면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이 북극 한기가 또 주기적으로 남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차가운 공기가 또 강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기습 폭설이 또 잦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이게 폭탄 저기압이라고도 하거든요. 저기압 후변에 따라서 한기 강하게 들어오고 바다는 또 따뜻하니까 이제 수증기가 이제 증발해서 눈으로 많이 이렇게 폭설이 내리게 된 거죠. 사실은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 자체가 저기압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게 폭탄 저기압의 강도도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이 발달하면서 서해 중심으로 폭설이 좀 잦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하듯이 겨울철에도 집중 강설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폭탄 저기압이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확 와닿는 그런 말이죠. 네, 사실 지난해에도 겨울 시작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이번보다 더한 눈이 내렸잖아요. 30cm에 육박하는 그런 폭설이 쏟아졌고 117년 만에 폭설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이 시작부터 이렇게 한파와 또 대설이 기승을 부리면서 극한 기상이 더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런 걸 좀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인데 2025 한반도 기후위기 보고서에서는요. 더 이상 한반도가 기후위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재난 시대로 돌입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또 해수면 온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높게 관측이 되고 있다는 건 한반도가 마치 좀 펄펄 끓는 그런 보일러와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호우와 폭설의 강도가 앞으로 점점 더 강하게 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또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이 또 앞으로 따뜻해지고 또 온난화가 더 심해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의 눈이 더 이상 이제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위험한 폭설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폭탄 저기압, 또 위험한 폭설, 기후 재난 시대가 뉴 노멀이 되고 있어서 우리도 대책이 맞습니다. 필요할 텐데 당장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말에는 한숨 돌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좀 심한 추위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에서 좀 보듯이 지금 기온이 좀 오릅니다. 그래서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보다 좀 기온이 오르겠고 다음 주까지도 현재로서는 큰 추위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좀 비나 눈 예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내륙엔 대부분 비가 내리겠고 산간 쪽으로만 최고 3cm 정도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지금 영하 1도 정도잖아요. 영하권에 머물기 때문에 지금 많은 눈이 내린 상황이어서 이면도로 쪽으로는 도로 살얼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고요. 기상청이 현재 강한 추위 예보를 다음 주말이 지나서 그 이후에 또 한 차례 좀 추위가 내려올, 한파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폭설과 날씨 전망 정혜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지난 2021년 의회 폭동 전날에 미 의회 근처에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를 약 5년 만에 체포했습니다. 음모론까지 불거지며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새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하루 전 미 의사당 인근 건물에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워싱턴 DC 외곽의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에 거주하는 30살 남성 브라이언 콜 주니어입니다. To blow up multiple people and multiple officials, innocent civilians, is now arrested thanks to the brave men and women of the FBI. 16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당시 당선인의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일으킨 폭력 사태입니다. 용의자는 하루 전날 의사당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공화 민주당 전국위 청사에 폭탄을 설치했는데 6.15 후 터지기 전 경찰에 발견돼 해체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력이 분산되며 의회 폭동 사태 대응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FBI는 제보 수백 건과 영상 수만 개를 분석했지만 영상 속 인물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수사팀이 최근 다시 인력을 보강하고 공개 보상금을 상향하며 수사 자원을 대폭 늘린 끝에 이뤄졌습니다. Sifting through evidence that had been sitting at the FBI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4 long years. 수사당국은 콜의 구체적인 법행 동기와 16 의회 폭동과의 직접적 연관성, 추가 테러 혐의 적용 여부 등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민주당 진영의 내부자 소행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장기 미제였던 이번 사건이 5년 만에 용의자 체포로 전환점을 맞으면서 법정에서의 유죄 다툼과 함께 정치적 공방도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앱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로 알려진 외딴 섬 호아 저택의 영상과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건데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수영장과 야자수가 있는 호아 리조트. 성착취범 앱스타인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소유하고 있던 2개의 섬 중 하나입니다. 앱스타인이 20년 가까이 거주했고 끔찍한 성범죄의 온상이 됐던 곳입니다. 치과 진료실처럼 꾸며진 방, 벽에는 남성 얼굴 모양의 마스크들이 걸려 있습니다. Well, the dentist chair was concerning to me. Obviously, we need to know the facts, but what we need to know is were underage girls abused on that chair? What happened there? 서재처럼 보이는 방의 칠판엔 권력, 음모,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일부 지워진 자리엔 여성들의 이름이 있었다고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숨진 이후인 2020년에 촬영된 이 영상과 사진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앱스타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압박 속에 지난달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했지만 이 법안은 법무부가 수사에 방해되는 정보는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법무부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 think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share as much information as we possibly can with the public because they have a right to know. They need to know exactly what's in the files and what are in these images. 민주당은 또 특정 성매매는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며 앱스타인과 관련된 재무 기록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올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3톤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잡아도 줄지 않는 마약 밀수에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고 10개 나라와 공조작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마스크를 뜯습니다. 필터를 잘라 시약 검사를 하자 마약임을 나타내는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필로폰을 흡착시킨 천을 마스크 필터로 위장해 들여오다 적발된 겁니다. 이번엔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재봉씨를 자르니 심지에 수상한 비닐이 나타납니다. 시약 검사 결과 보라색, 역시나 마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이 커피는 마약 밀수 단골 속임수입니다. 그래, 여기서도 많이 들어와. 이 커피. 더욱이 엑스레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오일과 와인같이 액상 형태로 들여오는 등 마약 밀수 수법도 치밀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해마다 늘어 올해 2,913kg,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가운데 최근엔 캄보디아발 밀수가 급증했습니다.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는 지난 2023년 0.6kg에서 올해 23kg으로 40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이 세관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마약 출발지 상위 5개 국가와 합동 작전을 벌였는데 내년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와도 협력합니다. 해외 마약 출발국 수사기관과 같이 공조하여서 같이 분석을 하고 관련된 그 타겟팅을 통해 가지고 그 해외 마약 발송 그 원천을 한번 타격을 해서 공급망까지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아울러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가장 빈번한 만큼 우범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이 착륙하는 즉시 검사하고 신체 검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벌목한 나무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5시간 동안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에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스타링크는 8,000개가 넘는 다수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최대 500Mbps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특징으로 승객들은 모든 좌석에서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노후 전력망 교체 등으로 세계적으로 전력 설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LS 일렉트릭이 부산 사업장의 생산동을 추가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3배 높였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어제 부산 강서구 화전산업단지 사업장에서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생산동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제2생산동은 1생산동과 비교해 연면적은 1.3배, 생산 능력은 2.3배 수준이며 LS 일렉트릭은 이번 증설로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이 연간 2천억 원에서 6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중국 업체나 테슬라보다 자율주행 기술이 늦은 편이지만 격차보다 중요한 안전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도전이라면서 정제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인 기아가 원초적인 개성을 잘 다듬으면 훌륭한 보석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용인 비전스퀘어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서 기아는 80년 역사를 총정리한 사사와 함께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 트리스모를 공개했습니다. 매출액 기준 국내 7위와 10위 벌크선 선사인 SK해운과 H라인해운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해양 수도권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두 회사는 오늘 부산에서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시너지 효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적 목표에 함께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1호, 2호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저의 전당대회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 주권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지금까지 3대 개혁과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에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되어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서 다시 중앙위원회에 의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지만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결된 제2호 안건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의결 규정이 제적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찬성률은 70% 정도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중앙위원 596명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 룰을 결정하는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 2표 부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 경선 공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던 1인 1표제가 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데 대해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이 부분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